예, 이어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홍인철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좋은 특강이 되리도록 생각합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좋은 포럼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예,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첫째, 그럼 도시는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도시가 그럼 건강한 도시는 또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분밖에 주어지질 않아서 그냥 이야기식으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도시를 만드는 거, 거기에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거,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거가 차원이 각각 다른 거다. 이렇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럼 도시는 무엇이냐? 도시는 기본적으로 집입니다. 집이 모여 있어야지 도시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도시를 얘기할 때 도로를 생각하고 병원을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시는 집이다. 집이 있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집에 있는 사는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가 도시가 되는 거죠. 최초의 집은 무엇이냐? 최초의 집이 이겁니다. 사실은 저 집은 인류가 아니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이렉투스 정도 되는 우리 인류 종이죠. 인류 종이 최초에 지었던 것을 40만 년 전입니다. 이제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한 건데 저때 집은 목적이 뭐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든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 바람, 날씨, 맹수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보호하는 거가 집이다. 그러니까 집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안전과 건강이 초점입니다. 그게 집입니다. 왜? 그냥 우리 생존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고 30만 년 전에 15,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구에 온난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구 기온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15,000년 전에 시작해서 이때 시작해서 현재 기온 12,000년 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6도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빙하기였어요. 여기 우리가 살 이곳은 빙하기의 그 상당 부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지금 날씨가 된 거예요. 그게 12,000년 전이고 지금 날씨가 되니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중위도 지방에서. 근데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걸 또 다시 남은 곡식을 뿌리니까 더 자라고, 이래서 농사로 연결된 게 10,000년 전입니다. 10,000년 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여 산다는 뜻입니다. 모여 살 수 있다. 모여 산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모여 산다는 거와 농사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는 첫째. 두 번째, 농사는 사람이 처음에 그냥 모여서 농사 졌다가 농업 생산량의 향상을 위해서 동물을 가축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축과 같이 농사를 져요. 소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10,000년 전에 시작됐던. 농업혁명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와 가축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죠? 동물에서 왔잖아요. 그 왜 퍼지죠? 모여 있으니까 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축화를 했다는 것은 전염병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전염병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최초의 인류가 전염병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기록은 뭐냐? 사실은 모르죠. 왜? 그냥 기록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기록이 최초의 역사서 투키디데스가
페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면서 기록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전염병의 최초의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델로스 동맹이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페로폰네소스 동맹이 두 동맹이 싸워요. 사실은 원래 그리스는 도시 국가잖아요. 도시들이 많이 있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리스를 공격을 합니다. 정복하려고. 이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인데 페르시아가 워낙 셌지만 이 아테네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깁니다. 페르시아가 져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승리를 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시 동맹을 나눠줘서 싸웁니다. 30년 동안 싸우는데, 이때 투키디데스가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이긴 동맹주거든요. 그런데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가 30만인데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3분의 1이 사망하니까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서 그 다음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페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투키디데스는 전염병이 결국은 승패를 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 그 중요한 성패를 가른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전쟁이나 페로폰네소스 전쟁은 중요한 전쟁사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삶과 죽음, 생명, 건강, 질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가져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럼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어떤 생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때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페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고 이때에 이 3대잖아요. 서로 스승 제자 관계. 이때 다 나타났고, 또 이때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 히포크라테스가 플라톤과 같은 딱 그때입니다. 의학도 이때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런 그 이성의 여명 또는 사고, 체계 또는 철학의 기반 다 이때 만들어졌고, 그것은 전쟁 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한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는 사실은 문명적 수준의 이제 사고를 사실은 해야 되고, 또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편 그리스 문명이 끝나고 문명의 주도권을 로마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로마는 무엇을 잘하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는 짓는 걸 잘해요. 지금 우리 시흥도 엄청나게 건물들이 많지만 로마 건축물에 있어서 로마만큼 역사적으로 크게 기여한 국가 제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건축을 했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제국의 도로망을 다 깔았고 그 도로망의 표준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 바닥이 로마 때 만들어진 바닥들이 상당히 남아 있고, 그게 이상하게도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표준화돼 있어요. 바퀴도 표준화돼 있고, 물론 표준화의 의도는 뭐겠어요? 군사 이동을 빠르게 하는 거죠. 또는 물자 이동을 빠르게 하게. 제국이 크니까. 물론 이런 상황이 놀랍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때에 중국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진나라 때. 진나라가 진시황이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전국의 도로망을 표준화시킨다. 바퀴도 표준화시킨다. 사실 로마와 진나라가 했던 것은 거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망이 되고 표준화되고 이동이 빨라진다는 것은 사람과 군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균도 이동하는 거죠. 한 곳에 병이 생기면 다른 곳에 쉽게 가는 기반, 사실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역병은 그 AD 165년 이때쯤 생겼는데, 여러분 검투사 혹시 영화 기억하세요? 그때입니다. 검투사가 게르만족이 침입하는 것과 전쟁, 그때 황제가 나오잖아요. 그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인데 그 황제가 그때 전쟁을 하다가 전염병이 생겼는데 어디에서 그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팬데믹은 아니지만 최초의 굉장한 규모의 에피데믹이 이때 사실은 생겼고 이거는 이제 천연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가 사실은 쇠퇴하게 되는 길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 다음 황제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다음에 쇠퇴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쇠퇴하는 이유가 군인들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여 있어야지, 군인은 모여야지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전염병은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야지 되는데 모이면 죽으니 이제 군사력이 떨어지게 되죠. 군사력이 떨어지면 로마는 어떻게, 로마 제국이 전쟁 당시 어떻게 하겠어요? 충원합니다. 그 충원을 누구를 하냐? 결국 농민을 징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민을 징발하게 되면 농업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 악순환에 빠진 게 요때고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망해가다가 그냥 망하지 않고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졌잖아요. 동로마로 힘의 균형이 옮겨가면서 동로마가 사실은 굉장한 세력을 갖게 되는데 그 세력의 피크가 언제냐? 요때입니다. 6세기 540년대 가장 피크예요. 그리고 이때 흑사병이 돕니다. 흑사병이 도는데 컨스탄티노플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해요. 이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흑사병은 이때 굉장한 규모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은 사실은 3번 왔어요. 인류는 3번 겪었어요. 이때 6세기, 14세기, 19세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앞 뒷부분을 잘 모르지만 또 3번째 흑사병은 큰 영향은 없었지만 이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4분의 1이 죽으면서 이때 제가 피크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당연히 동로마 제국도 세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명의 전환기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전염병이 문명의 전환을 사실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죠. 우리는 이건 잘 압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죠. 흑사병의 시작은 이때 14세기 흑사병의 시작은 놀랍게도 유럽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가고 해상로를 타고 가는데 이탈리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퍼져나간 게 흑사병의 경로입니다. 14세기. 요번에 그 코로나19의 시작이 어디죠? 그 다음에 유럽은 어디로 갔죠? 똑같습니다. 그게 결국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패턴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가장 쉬운 길이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14세기에 이제 유럽에 퍼지는데 그럼 14세기에 유럽에 그 전에는 그 예를 들어서 6세기에는 콘스탄티노플은 망했지만 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14세기에는 왜 퍼졌을까? 14세기에는 12세기부터 14세기 이때는 14군 전쟁이 끝나가기 시작할 때예요. 끝나가면서 도시들의 네트워크가 완성된 게 14세기입니다. 유럽에, 서유럽에. 그러니까 도시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도시 내에서 장원이 도시들이 되고 도시 안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만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완성된 게 14세기예요. 그러니까 균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탈리아로 들어왔지만 서유럽 전체에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이제 그 흑사병의 그런 말하자면 타겟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